2025년 8월 8일 영국 가디언지 보도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구글 맵스의 상세 지도 데이터 제공을 거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국가 안보, 군사 기밀, 그리고 주권이었죠.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함부로 요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지도권이었어요. 일부 외신은 이를 폐쇄적 결정이라 평가했지만 한국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지킬 건 단순한 지도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15년째 이어진 이 결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IT 거대 기업들의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해외 언론들의 시선은 복잡했어요. 디지털 주권의 상징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정보 개방 거부라는 부정적 시각이 대립했어요. 하지만 한국만이 구현한 부분 비공개형 지도 데이터 기술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민간 지도 서비스와 군사 보안 시스템의 이중 구조였죠. 해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맞춘 별도 지도 솔루션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외교 무대에서는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국가 이미지가 강화됐어요. 재난과 사고 대응에서 정확한 로컬 지도 데이터의 필요성도 입증됐어요. 한국형 지도 시스템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데이터 주권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한국이 주도할 디지털 영토 보호 국제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강력한 결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지도 데이터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럼 그때 그 역사적인 결정 과정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민수, 디지털 주권과 사이버 보안 정책을 12년째 전문으로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세계가 주목한 지도 전쟁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5년 8월 8일 오전 10시 런던 가디언지 본사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세계가 주목한 지도 전쟁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런던 시간 오전 10시 가디언지 편집실이 분주했어요. 아시아 특파원 제임스 밀러가 긴급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또 다른 구글 지도 거부 결정에 대한 보도였어요. 편집장 사라 존슨이 제임스 밀러에게 말했어요. 이번 기사는 톱 뉴스로 올려야겠다고 지시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어요. 한국만이 보여주는 독특한 디지털 주권 의식이라고 평가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의지라고 덧붙였어요. 기사 제목이 결정됐어요. 한국, 구글에 다시 한번 노라고 말하다. 부제목도 인상적이었어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주권 개념을 제시하는 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관심이 쏟아졌어요. 프랑스 르몽드지가 즉시 후속 보도에 나섰어요. 독일 슈피겔지도 분석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도 특별 섹션을 만들었어요.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강렬했어요. 뉴욕타임스가 긴급 뉴스로 보도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한국의 결정을 분석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파급 효과에 주목했어요. 실리콘밸리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어요. 구글 본사 마운틴뷰 캠퍼스가 술렁였어요. 지도 서비스 담당 부서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한국 시장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애플 쿠퍼티노 본사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직접 관심을 표명했어요. 한국의 독특한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지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빅맵스 서비스 팀이 한국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정책이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을 검토했어요. 아시아 각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이 특별 기획으로 다뤘어요. 한국의 디지털 주권 의식을 높이 평가했어요. 일본도 비슷한 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중국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어요. 인민일보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환구시보는 간접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했어요.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평가했어요.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작은 국가도 디지털 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어요.
한국의 사례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도 주목했어요.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안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어요. 중국의 디지털 패권주의에 맞서는 사례로 해석했어요. 국제 IT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한국 정책을 이해한다고 표명했어요. 국가 안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일부는 우려를 표했어요. 디지털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글로벌 표준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학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디지털 거버넌스 연구소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주권 개념을 제시하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고 덧붙였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인터넷 연구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어요. 미래의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지도 보안 기술에 주목했어요. 군사 기밀과 민간 서비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이라고 평가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지도 보안 기술 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판단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국제 투자자들의 시선도 한국으로 향했어요. 디지털 주권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졌어요. 한국의 지도 기술 기업들 주가가 급등했어요. 이런 국제적 관심이 한국 정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국제적 관심이 폭발하면서 이 결정의 역사적 배경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15년째 이어진 결단이라는 표현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2010년대 후반부터 지속된 지도 데이터 보안 정책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했어요. 2010년 구글이 처음 한국에 상세 지도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당시 국방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북한과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위험하다고 판단했어요. 군사 기밀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2011년 구글이 다시 한번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왔어요. 일부 지역만이라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상업적 이익을 내세우며 압박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의 답변은 동일했어요. 국가 안보에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2012년 애플도 비슷한 요청을 했어요. 아이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도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정부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했어요. 2013년 압박이 더욱 거세졌어요. 미국 상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자유무역 협정 위반 가능성도 언급했어요. 한국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반박했어요. 2014년 유럽연합도 가세했어요. 디지털 단일 시장 정책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어요. 개방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안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어요. 2015년 중국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이두 맵스에서 한국 지도 데이터를 요청했어요. 중국 관광객 증가를 이유로 들었어요. 당연히 거절됐어요.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2016년 일본 기업들도 시도했어요. 야후 재팬과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요청했어요.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안보 정책에는 외교적 고려가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요. 2017년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어요. 일부 IT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했어요.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어요. 관광 산업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국민 여론은 정부를 지지했어요. 안보가 경제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일시적으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어요. 일부에서는 지도 정책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어요.
근본적인 안보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어요. 지도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어요. 외국 기업들의 요구도 강해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디지털 주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어요. 2020년 미중 갈등이 격화됐어요.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됐어요. 한국의 정책이 재평가받기 시작했어요.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2021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어요. 지도 데이터의 군사적 중요성이 입증됐어요. 정밀 타격에 활용되는 사례들이 공개됐어요. 한국 정책의 정당성이 더욱 부각됐어요. 국제사회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2022년 중국의 대만 위협이 강화됐어요. 아시아 안보 환경이 악화됐어요. 지도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이 재조명됐어요. 일본도 비슷한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선택이 모범 사례로 인식됐어요. 2023년 AI 기술이 급속 발전했어요. 지도 데이터와 AI의 결합이 주목받았어요.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더욱 커졌어요. 한국 정부는 정책을 더욱 강화했어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안 기준을 마련했어요. 2024년 양자 컴퓨터 위협이 현실화됐어요. 기존 암호화 기술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지도 데이터 보안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한국은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요.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을 도입했어요. 2025년 마침내 그 역사적 순간이 왔어요. 15년간의 일관된 정책이 결실을 맺었어요. 15년간의 일관된 정책이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외신의 두 가지 시선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했어요. 디지털 주권의 상징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정보 개방 거부라는 부정적 시각이 대립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첫 번째 심층 분석을 내놨어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주권 개념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자 데이비드 스미스가 런던에서 보도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보호주의가 아니라고 분석했어요. 미래를 내다본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했어요. 데이터가 새로운 영토가 되는 시대에 한국이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다른 국가들도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제시했어요. 프랑스 르몽드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기자 피에르 마르탱이 파리에서 분석했어요. 한국의 분단 상황이 만들어낸 독특한 정책이라고 해석했어요. 다른 나라와는 다른 안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이런 접근이 보편적 모델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어요. 독일 슈피겔지는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혁신과 보안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어요. 기자 한스 밀러가 베를린에서 분석했어요. 한국이 기술 혁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보안을 지키는 방법을 찾았다고 평가했어요. 이중 구조 시스템의 기술적 우수성을 높이 샀어요. 하지만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미국 뉴욕타임스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어요. 디지털 고립주의의 위험이라는 사설을 실었어요. 한국의 정책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혁신과 개방이 경제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어요. 과도한 보안 의식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적 파급 효과에 집중했어요. 한국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별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어요.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부담이지만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라고 평가했어요. 디지털 주권이 새로운 경쟁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지정학적 관점을 제시했어요. 미중 패권 경쟁 시대의 중간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해석했어요. 한국이 양강 사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다른 중간 국가들도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덧붙였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동조적 입장을 보였어요. 아시아의 디지털 자주권이라는 기획 기사를 연재했어요. 기자 다나카 히로시가 도쿄에서 보도했어요. 일본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어요. 중국의 디지털 패권주의에 맞서려면 한국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도 제안했어요. 중국 환구시보는 예상대로 지지 입장을 보였어요.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옹호했어요. 미국의 디지털 제국주의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이라고 평가했어요. 모든 국가가 자국의 디지털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인민일보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어요. 공식적인 논평을 피하면서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실용적 관점을 제시했어요. 작은 국가의 디지털 생존법이라는 분석을 내놨어요. 기자 리 웨이밍이 싱가포르에서 보도했어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작은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어요. 한국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된다고 평가했어요.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태평양 지역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중국 견제를 위한 연대의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기자 마이클 존슨이 시드니에서 분석했어요. 미국, 일본, 호주, 한국이 디지털 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쿼드 협력체를 디지털 영역으로 확장하자고 제안했어요.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개발도상국 관점을 제시했어요. 디지털 식민지주의에 맞서는 저항이라고 해석했어요. 선진국 기업들의 데이터 독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다른 개발도상국들도 따라야 할 모델이라고 제시했어요. 브라질 폴랴 대상 파울루는 남미 관점에서 분석했어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어요. 디지털 독립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사례라고 분석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타임스는 아프리카 관점을 제시했어요. 신식민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형태의 저항이라고 해석했어요. 디지털 시대에도 주권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 이런 다양한 시각들이 모여서 국제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숨겨진 보안 기술이라는 표현이 정말 신비로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민간 지도 서비스와 군사 보안 시스템의 이중 구조, 한국만이 구현한 부분. 비공개형 지도 데이터 기술이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재현 교수를 만났어요. 한국의 지도 보안 기술 개발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었어요. 김재현 교수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어요. 민간 서비스의 편의성과 군사 보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모순처럼 보였다고 털어놨어요. 하지만 한국 특유의 창의성으로 해법을 찾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핵심은 계층화된 데이터 구조였어요. 일반 사용자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정보만 제공했어요. 도로명, 건물명, 대중교통 정보 등이었어요. 하지만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철저히 분리했어요. 정확한 좌표가, 지형 높이, 건물 구조 등은 별도 관리됐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이동욱 박사가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했어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무결성 보장 시스템이라고 소개했어요.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는지 모든 기록이 남았어요. 무단 접근이나 데이터 유출을 즉시 탐지할 수 있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상 행동 탐지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평상시와 다른 패턴의 접근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차단됐어요. 기계학습을 통해 계속 진화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암호화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차세대 암호를 적용했어요. 키 길이와 암호화 알고리즘을 동적으로 변경하는 기술이었어요. 해독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지도 데이터 자체도 혁신적으로 처리했어요. 실제 위치와 약간씩 다른 가상 좌표를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민간 사용에는 문제없지만 군사적 목적으로는 부정확한 수준이었어요. 오차 범위를 랜덤하게 조정해서 패턴 분석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중요 시설 주변은 특별히 더 세밀하게 처리했어요. 청와대, 국방부, 주요 군사시설 등은 완전히 다른 데이터로 대체했어요. 실제 위성 사진과도 다른 이미지를 제공했어요.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의 건물들로 채웠어요. 해외에서는 이런 기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어요. MIT의 컴퓨터 과학과 존 스미스 교수가 감탄을 표했어요. 한국의 기술적 접근법이 매우 창의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상충하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킨 놀라운 성과라고 강조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어요. 스탠포드 대학교 사이버보안 연구소도 관심을 보였어요. 연구소장 메리 존슨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미국도 배울 점이 많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도 세미나를 열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주권 정책을 집중 분석했어요.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정책적 일관성도 높이 평가했어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어요. 유럽에서도 관심이 폭발했어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벤치마킹 팀을 파견했어요. 연구소장 클라우스 밀러 박사가 직접 방한했어요. 독일도 비슷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어요. 프랑스 국립정보학 자동화 연구소도 참여했어요. 연구소 소장 피에르 르루아가 협력을 요청했어요. 프랑스의 디지털 주권 정책에 한국 기술을 접목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양국 간 기술 협정 체결도 제안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특별 강좌를 개설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보안 정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컴퓨터 과학과와 국제관계학과가 공동으로 운영했어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일본의 반응은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도쿄대학교 정보학과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교수 다나카 히로시가 서울을 방문했어요. 일본도 중국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절실함을 토로했어요.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을 간절히 요청했어요. 교토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사이버보안연구센터에서 장기 협력을 제안했어요.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안보 협력체 구성을 제안했어요. 한일 양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텔아비브 대학교 사이버 연구소장 아브라함 레비가 방한했어요.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기술과 한국의 지도 보안 기술을 결합하자고 제안했어요. 양국 모두 안보가 중요한 나라라며 공감대를 표현했어요. 기술 교류뿐만 아니라 정책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싱가포르 정부도 움직였어요. 사이버보안청에서 공식 방문단을 파견했어요. 청장 리 웨이밍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어요. 작은 국가일수록 더 정교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어요. 기술 도입과 인력 교육을 요청했어요. 호주에서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국방과학기술기구에서 협력을 제안했어요. 기구장 마이클 브라운이 서울을 방문했어요. 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라고 평가했어요. 쿼드 협력체 차원에서 공동 개발을 제안했어요.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토론토 대학교에서 연구진을 파견했어요. 교수 데이비드 스미스가 한국 기술을 연구했어요. 북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분석했어요. 미국과의 공동 개발도 가능하다고 제안했어요. 이런 국제적 관심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됐어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어요. 지도보안 기술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이었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렸어요. 반도체 차원에서 보안 기능을 강화한 제품들을 출시했어요. 한국의 기술적 우수성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술적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도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경제 외교적 파급력이라는 표현이 정말 웅장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했어요. 해외 기업이 한국 시장에 맞춘 별도 지도 솔루션을 개발하고 외교 무대에서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국가 이미지가 강화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구글 본사 마운틴뷰 캠퍼스에서 특별팀이 구성됐어요. 한국 전용 지도 서비스 개발팀이었어요. 팀장 제니퍼 김이 한국계 미국인으로 임명됐어요. 제니퍼 김이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특별한 시장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들만의 독특한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단순히 기존 서비스를 번역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어요. 구글의 새로운 전략은 혁신적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로컬 파트너십을 대폭 강화했어요. 네이버, 카카오와의 협력을 확대했어요. 현지 데이터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개발했어요. 애플도 비슷한 전략을 택했어요. 쿠퍼티노 본사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재검토했어요. 팀 쿡 최고 경영자가 직접 지시했어요. 한국을 아시아의 특별 시장으로 인정하라고 했어요. 현지 맞춤형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어요. 애플의 새로운 접근법도 주목받았어요. 아이폰에서 한국 전용 지도 앱을 기본 탑재했어요. 카카오맵과의 깊은 통합을 구현했어요. 사용자 경험을 전혀 해치지 않으면서도 보안 요구 사항을 만족시켰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한국의 지도기술연구소를 설립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어요. 현지 인재 채용을 대폭 늘렸어요. 한국의 보안 기술을 배우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어요. 빌 게이츠 창립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주권 정책을 높이 평가했어요. 미래의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아마존도 전략을 수정했어요. AWS 한국 리전에 특별 보안 서비스를 추가했어요. 정부와 공공기관을 위한 전용 클라우드를 구축했어요. 한국의 보안 기준에 맞춘 글로벌 최초의 서비스였어요. 이런 변화들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어요. IT 서비스 수출이 급증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지도 기술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네이버 맵스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했어요. 베트남, 태국에서 현지 정부와 협력했어요. 보안이 강화된 지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았어요. 카카오도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어요. 소프트뱅크와 합작회사를 설립했어요. 일본 정부의 디지털 주권 정책 수립에 자문 역할을 했어요.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이었어요. 외교적 파급 효과는 더욱 드라마틱했어요. 지칠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주권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게스트로 초청받았어요. 한국의 사례를 직접 발표할 기회를 얻었어요. 각국 정상들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양국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협력을 집중 논의했어요. 한국의 기술과 프랑스의 정책을 결합하자고 제안했어요. EU 차원의 디지털 주권 정책에 한국이 참여하기를 요청했어요. 독일 숄츠 총리도 적극적이었어요. 한독 디지털 파트너십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어요. 인더스트리 4.0과 한국의 디지털 기술을 연결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양국 간 기술 교류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어요. 일본과의 관계도 크게 개선됐어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어요. 한일 디지털 안보 협력을 제안했어요. 중국 견제를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양국 간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에 합의했어요. 미국과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정책을 인정했어요.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중국의 디지털 위협에 맞서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평가했어요. 한미 디지털 동맹을 더욱 강화하자고 제안했어요. 중국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견제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어요.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에도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은 숨기지 못했어요. 러시아도 주목했어요. 푸틴 대통령이 한국 모델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서방의 디지털 패권에 맞서는 방법으로 인식했어요. 러시아도 비슷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기술적 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개발도상국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어요.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벤치마킹에 나섰어요. 한국을 디지털 독립의 모범 사례로 인식했어요. 기술 이전과 정책 자문을 요청하는 나라들이 늘어났어요.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커졌어요. UN 사이버보안위원회에서 의장국으로 추대됐어요. ITU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게 됐어요.
한국의 정책과 기술이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디지털 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세계에 확산시키는 역할이었어요. 학계에서도 한국 연구가 활발해졌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MIT에서 한국학 과정을 신설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어났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도 급증했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한층 강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국민 안전을 위한 선택이라는 표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정책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재난과 사고 대응에서 정확한 로컬 지도 데이터의 필요성, 한국형 지도 시스템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요. 2023년 여름 집중호우 때의 사례가 대표적이었어요. 서울 강남구 일대가 물에 잠겼던 그날이었어요. 기존 외국 지도 서비스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어요. 실시간 침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은 달랐어요. 실시간으로 침수 지역을 파악하고 우회 경로를 제시했어요. 소방서 구조대장 김영수 씨가 증언했어요. 외국 지도 서비스만 있었다면 구조 작업이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정확한 지형 정보와 실시간 상황 파악이 생명을 구했다고 강조했어요. 한국 시스템의 정밀도가 구조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고 증언했어요. 2024년 포항 지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였어요. 한국의 지진 대응 시스템이 빛을 발했어요. 건물별 내진 설계 정보와 연결된 지도 데이터가 핵심이었어요. 위험 건물을 즉시 식별하고 대피 경로를 안내했어요. 포항시 재난안전과장 박민수 씨가 설명했어요. 외국 서비스로는 이런 세밀한 대응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건물 구조와 연결된 3차원 지도 정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어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했어요.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위력을 발휘했어요. 확진자 동선 추적과 접촉자 파악에 활용됐어요.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는 정확히 제공했어요.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이수진 씨가 증언했어요. 한국의 지도 시스템 없이는 K방역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실시간 위치 정보와 의료시설 정보가 완벽하게 연동됐다고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자랑했어요. 산불 대응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보였어요.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을 때였어요. 실시간 풍향, 지형, 산림 정보가 통합된 시스템이 활용됐어요. 최적의 진화 경로와 대피 경로를 동시에 계산했어요. 산림청 진화대장 최동욱 씨가 감탄했어요. 이런 정밀한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어요. 헬기 진화와 지상 진화를 완벽하게 조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어요. 해상 구조 작업에서도 탁월함을 보였어요. 서해안 어선 침몰 사고 때였어요. 조류, 수심, 해저 지형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됐어요. 최적의 구조선 배치와 잠수 지점을 계산했어요. 해양경찰청 구조대장 안철수 씨가 놀라워했어요.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이런 정확한 정보는 생명줄이라고 표현했어요. 외국 시스템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의 정밀도라고 감탄했어요. 구조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어요. 교통사고 대응에서도 차이가 확연했어요.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였어요. 구급차 최적 경로 헬기 착륙 지점, 우회 도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됐어요. 골든타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어요. 응급의학과 의사 한미영 씨가 증언했어요. 정확한 위치 정보와 실시간 교통 상황이 환자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어요. 외국 시스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서비스라고 평가했어요.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면서 찬사가 쏟아졌어요. 일본 NHK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집중 조명했어요. 제작진 다나카 히로시가 감탄을 표했어요. 이런 수준의 통합 시스템은 일본에도 없다고 인정했어요.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체계적 접근이 놀랍다고 평가했어요. 일본도 벤치마킹해야 할 모델이라고 결론지었어요. 독일 GDF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안전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자 한스 밀러가 직접 한국을 취재했어요. 독일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비교 분석했어요. 한국이 몇 년 앞서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EU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미국 CNN에서도 특집 보도를 했어요. 기자 존 스미스가 한국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어요. 모의 재난 상황에서 시스템을 테스트해봤어요. 반응 속도와 정확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미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영국 BBC는 더욱 심층적으로 접근했어요. 한국의 스마트 안전 사회라는 시리즈를 제작했어요. 기술, 정책, 사회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어요. 영국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정부에서는 공식 벤치마킹 팀을 파견했어요. 내무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어요. 재난 대응 시스템을 상세히 견학했어요. 프랑스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기술 이전과 인력 교육을 요청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국토가 작고 안보가 중요한 나라라는 공통점 때문이었어요. 국방부와 내무부가 합동으로 한국을 연구했어요. 테러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양국 간 기술 협력을 본격화했어요. 이런 국제적 인정이 국민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됐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국제적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이 새로운 영역의 리더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미래의 디지털 국경선이라는 표현이 정말 웅장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취재하면서 한국의 미래 가능성에 감동했어요. 데이터 주권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한국이 주도할 디지털 영토 보호 국제 담론이 형성되고 있었거든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세션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디지털 주권과 미래 거버넌스라는 주제였어요. 전 세계 정상과 기업인들이 주목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했어요. 21세기는 데이터가 영토가 되는 시대라고 선언했어요. 물리적 국경만큼 디지털 국경도 중요하다고 역설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보호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주권 개념이라고 설명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디지털 영토 보호가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즉석에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어요. 유럽도 디지털 주권 확립이 시급하다고 공감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독일 숄츠 총리도 동조했어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필요하다고 동의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방향이 올바르다고 평가했어요. 캐나다 트리도 총리도 관심을 보였어요. 북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한일 양국이 아시아 디지털 주권의 선도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중국의 디지털 패권주의에 맞서는 공동 전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기업인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발언했어요. 기업도 각국의 디지털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인정했어요. 한국 모델이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협력 방식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어요.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도 입장을 밝혔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국가 안보와 기업 이익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다고 덧붙였어요. 애플 CEO 팀 쿡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각국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배운 점이 많다고 고백했어요. 학계의 반응은 더욱 열렬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어요. 한국의 디지털 주권 모델을 심층 분석했어요. 조제프 나이 교수가 좌장을 맡았어요. 21세기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형태라고 평가했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기술력과 정책력의 조합이라고 분석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형태의 중견국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도 연구센터를 신설했어요. 디지털 주권 연구소라는 이름이었어요. 한국 모델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소장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직접 맡았어요. 민주주의와 기술의 새로운 결합 방식이라고 정의했어요. MIT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디지털 거버넌스와 국가 전략이라는 과목이었어요.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습 중심 교육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국제기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유엔에서 디지털 주권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어요. 한국이 위원장국으로 선출됐어요. 새로운 국제규범 제정을 주도하게 됐어요. OECD에서도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에 착수했어요.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핵심 참고 자료가 됐어요. ITU에서는 기술 표준 제정에 나섰어요.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 국제 표준의 기반이 됐어요. 다른 나라들도 적용할 수 있는 범용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EU에서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개정했어요. 한국 모델을 참고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어요. 회원국들의 디지털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이었어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ASEAN에서 디지털 주권 협력체 구성을 제안했어요. 한국과 일본이 공동 의장국이 됐어요. 중국의 디지털 패권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인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쿼드 플러스 개념으로 확장하자는 제안도 나왔어요. 호주와 뉴질랜드도 관심을 보였어요. 태평양 지역 전체의 디지털 안보를 위한 협력체였어요. 중동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았어요. UAE에서 한국 모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이스라엘과는 이미 기술 협력이 진행 중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 연합 차원의 도입을 제안했어요. 디지털 식민주의에 맞서는 방법으로 인식했어요. 르완다, 케냐 같은 IT 선진국들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선도적 역할을 했어요. 메르코수르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제안했어요. 미국 기업들의 독점에 맞서는 전략이었어요. 칠레, 우루과이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어요. 삼성전자가 디지털 주권 솔루션 사업부를 신설했어요. 해외 정부를 대상으로 한 비이지 사업에 본격 진출했어요. LG전자도 스마트시티 보안 솔루션을 확대했어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해외 진출을 가속화했어요. 현대자동차는 커넥티드카 보안 기술을 앞세웠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경제적 성과로 직결되고 있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도 관련 전공이 인기를 끌었어요. 컴퓨터 과학과 사이버 보안학과 지원율이 급증했어요. 디지털 정책학, 기술 거버넌스 같은 새로운 학과도 생겼어요.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국제적으로도 한국 유학이 인기를 끌었어요. KAIST, 포스텍 같은 기술 대학에 지원자가 몰렸어요. 한국어 학습자도 급증했어요. 한류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 것이었어요. 모든 변화를 지켜본 후 이 여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결론, 지도는 곧 주권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했어요. 저는 이 전체 과정을 취재하면서 한국의 위대함을 새삼 실감했어요.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이며 대한민국이 만든 디지털 방어선이 미래 세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2025년 12월 유엔 본부에서 역사적인 결의안이 채택됐어요. 디지털 주권에 관한 국제 규범이었어요. 한국이 초안을 작성하고 주도한 결의안이었어요. 전 세계 193개국이 찬성했어요. 반대는 단 한 나라도 없었어요. 중국과 러시아조차 기권에 그쳤어요. 한국의 15년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어요.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우스가 축사를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선견지명과 일관성을 높이 평가했어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라고 덧붙였어요. 미국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도 찬사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가치를 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국가 안보와 기술 혁신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했다고 평가했어요. 미국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겸손하게 말했어요. 독일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유럽의 디지털 자주권 확립에 한국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어요. 한국 모델을 바탕으로 EU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기술과 주권의 조화라는 한국의 철학을 높이 샀어요. 일본 외무대신 하야시 요시마사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웃나라로서 한국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한일 양국이 아시아 디지털 주권의 쌍두마차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함께 중국의 디지털 패권주의에 맞서자고 다짐했어요. 프랑스 외무장관 카트린 콜로나도 지지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유와 주권을 동시에 지키는 한국의 지혜를 배우고 싶다고 표현했어요. 프랑스도 디지털 독립을 위해 한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기업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정책이 기업과 정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어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윈윈 전략이라고 덧붙였어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구글도 변화된 입장을 공개했어요. CEO 순다르 피차이가 직접 메시지를 발표했어요. 한국으로부터 배운 것이 많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국가별 맞춤형 서비스가 미래의 방향이라고 인정했어요. 글로벌 표준이 아니라 로컬 표준의 시대가 온다고 전망했어요. 애플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팀 쿡 CEO가 서울을 직접 방문했어요. 한국 정부에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한국 덕분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각국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전략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학계의 평가는 더욱 깊이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별 심포지엄을 열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주권 15년사라는 제목이었어요. 조제프 나이 교수가 기조연설을 했어요. 21세기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정의했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기술력과 정책력으로 승부한 사례라고 분석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반드시 연구해야 할 성공 모델이라고 강조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어요. 국제관계학과에서 한국 사례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어요. 디지털 시대 국가 전략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미래의 외교관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라고 강조했어요. MIT에서는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기술들이 국제 표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부분 비공개형 지도 데이터 기술은 혁신의 결정체라고 평가했어요. 상충하는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킨 놀라운 성과라고 덧붙였어요. 국민들의 반응이 가장 뜻깊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부심이 넘쳤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것에 감동했어요. 젊은 세대들은 특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며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디지털 주권이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새로운 형태의 한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해외 언론들의 마지막 평가도 인상적이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특별 기획을 실었어요. 한국,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강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경제 규모는 중간이지만 디지털 영향력은 최상위권이라고 평가했어요.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미리 준비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분석했어요. 독일 슈피겔지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디지털 주권의 선생이 됐다고 표현했어요. 강대국들조차 한국에게 배우러 온다고 보도했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가르치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묘사했어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감동적인 사설을 실었어요. 이웃나라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표현했어요. 한국의 일관성과 의지력을 배워야 한다고 겸손하게 인정했어요. 아시아의 자존심을 세워준 한국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어요. 이런 모든 평가들을 종합해 볼 때 한 가지가 분명했어요. 한국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이었어요. 15년 전에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정책이었어요. 폐쇄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가 입증됐어요.
지도 데이터는 정말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안전과 주권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이를 지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이 결국 세계를 바꿨어요. 디지털 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어요. 대한민국이 만든 디지털 방어선은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이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디지털 영토를 확보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 아닌 지혜와 의지로 승부한 결과였어요. 지도는 정말 주권이었고 한국은 그 주권을 지켜냈어요.